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4화 파리대왕. 본성과 이성의 경계 그 어디쯤. 파리대왕을 다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의문은 도대체 왜 제목이 파리대왕일까 하는 거죠. 중간에 파리와 파리대왕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정말 딱 한 장면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스쳐가는 장면이 왜 제목까지 되었는지 책만 보면 알 길이 없는데요. 사실 파리대왕은 서양권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이름으로 굳이 따지자면 악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굳이 따지는 것이고요. 이단의 신 혹은 우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파리대왕이라는 이름은 기독교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유일신인 목축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그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농경신 바알이 나옵니다. 사실 바알은 주인, 왕 정도의 의미이고 신의 이름은 하다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 바알이라는 호칭이 마치 신의 이름처럼 되어버리긴 했지만요. 기독교가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갈 때 언제나 부딪히는 것은 바로 바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알 신앙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힘이 조금이라도 약해질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게 바알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확립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같은 신들의 영향력보다 훨씬 강력하게 세력 경쟁하는 바알을 악마, 사탄으로 몬 거예요. 자신들의 신에 대항하는 세력이니까요. 원래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을 바알제불이라고 불렀어요. 높은 거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명칭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뜻하는 비슷한 단어인 즈붑을 붙여서 바알즈붑이라고 불렀고 그게 바알제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파리들의 왕,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바알신이 거대한 파리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대왕은 이단 이교도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하고 기독교의 신에 대항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악마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 파리대왕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인간 본성에 숨어있는 악마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대왕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핵전쟁이 일어난 전쟁통의 세계가 배경입니다. 몇 명인지 모르는 소년과 아이들이 군용기로 수송되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무인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소년들은 처음에는 소라를 잡은 사람이 발언권이 있다든가 봉화를 울리기 위한 당번을 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몇 명이 사냥과 무질서 등 폭력과 야만이 난무하는 정서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앞서의 문명을 대변하는 측의 대표는 렐프고요. 뒤에 야만을 대표하는 측의 대표는 잭입니다. 대표라 봐야 12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지만 이들의 대립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제법 진지합니다. 처음에 질서와 상식을 통하는 렐프의 세계가 아이들의 법이 되지만 점점 사냥으로 대표되는 폭력과 본능의 세계인 잭의 세계가 포섭 범위를 넓히게 돼요. 렐프는 외부에 대한 구조 신호인 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잭은 봉화는 뒷전이고 사냥에만 신경을 쓰죠. 결국 처음에는 렐프가 대장이었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잭의 편으로 넘어가게 되고 렐프 편에는 몇 명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렐프의 가장 큰 두력자는 끝내 이름이 나오지 않고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아이인데 신체적인 능력이 거의 없어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중 가장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아이죠. 지식인의 은유로 보여요. 이 아이의 안경으로 불을 피웠었는데요. 직측에서 야밤에 습격을 해서 이 안경을 훔쳐가면서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닫습니다. 결국 이 갈등 과정에서 돼지는 죽고 혼자가 된 렐프는 제게 일당에게 쫓기게 돼요. 즉은 마치 멧돼지 사냥을 하듯이 렐프를 모는데요. 렐프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탁월한 신체 능력과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해 갑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데 렐프를 쫓는 과정에서 붙은 불 때문에 일어난 연기를 보고 구조하러 온 군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중간 디테일을 좀 생략하고 말씀을 드려서 줄거리가 매우 단순하게 보이는데요. 디테일을 다 말씀드려도 이 줄거리예요. 문명과 야만, 이성과 본능의 대결인데 극한 상황에서 이성은 점점 힘을 잃고 본능이 앞선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프랑스 혁명의 기초적인 사상을 제공했던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은 자연에서 매우 선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제시했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인간 본성은 놔두면 약해지고 폭력적이 된다는 분석을 비판했거든요. 하지만 이 소설은 루소보다는 홉스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명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에 불과한데 사회라는 제약이 없는 환경에 처한 인간의 본성은 폭력과 야만에 끌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므로 그냥 놔두면 본능만 남은 야생의 상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동물과 다른 그 어떤 특수한 것이 인간이라는 아우라를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마다 다른 걸까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들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성이라는 탈을 단단히 쓰지만 그럴수록 안쪽에서는 조금 더 동물적인 이기심과 적자 생존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히 자리 잡는다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